민언연의 미디어 탈곡기. 민언연의 미디어 탈곡기 287화를 시작하겠습니다. 바이브레이션을 좀 심하게 넣는데. 네, 전 안학내 유민지입니다. 네, 저는 부녀회장 배나은 활동가입니다. 저 죄송한데 네, 나갈까요? 침착해지는 뭐 음료 같은 것 좀 마시고 오실래요? 오늘 사실 미디어 스크랩은 없고요. 간단하게 방송 들어가기 전에 소식을 전달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KBS 아침마당이 14일 방송에서 엄영수 씨를 초대했는데 거기서 엄영수 씨가 여성 장애인들을 비하하는 발언을 했죠. 그래서 이게 지금 상당히 논란이 되고 또 장애인 단체에서 성명도 내고 지적을 많이 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KBS 아침마당 측에서 공식 사과를 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지금 보시는 방법은요. 아침마당 그 페이지 시청소감 그 페이지로 들어가시면 거기 공지사항으로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사과드립니다. 라는 제목으로 올라와 있고요. 내용은요. 이렇습니다. 엄영수 씨가 장애 등의 역경을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삶에 임하라는 메시지야 현금보다는 인간적 의리를 중요시한다는 본인의 의지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적절치 못한 발언이 방송되었습니다. 녹화 방송이면 충분히 편집해서 거를 수 있는 내용이었지만 생방송으로 진행되어 이 또한 여의치 못했습니다. 엄영수 씨는 물론 제작진은 장애우 및 여성들을 비하할 의도가 전혀 없었음을 밝히며 진심으로 고개 숙여 사과드립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재발 방지도 이제 약속을 했고요. 근데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생방송이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어떤 부적절한 멘트를 했을 때 바로 이렇게 즉각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방송이니까 어쩔 수 없지 하고 계속 웃으면서 그냥 넘어가 버린다면 못 본 척 한다면 이게 계속 반복된다는 거죠. 그래서 패널을 선정할 때도 주의를 하고 패널에게 생방송에 임하기 전에 아주 최소한의 어떤 주의사항, 안내 같은 것들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방송사가 이런 식으로 자기들이 제재를 받거나 사과를 해야 될 일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책임을 다해야 하는데 그게 생방송, 예전에 전원책 그런 막말도 사실 생방송 도중에 나온 것들이었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면죄부를 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참작을 할 수는 있겠지만 무조건 생방송이니까 어쩔 수 없지 하고 이렇게 넘어가는 그 관례를 사실 없애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심의도 넣을 것이고요. 일단 KBS 이건에 대해서 심의 넣었고요.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웃자고 한 얘기에 죽자고 달려든다. 네. 이게 지금 이 엄영수 씨 관련된 기사, 문제 제기 이런 거에 댓글에 보면 이제 그런 류의 코미디와 어떤 다큐를 구분하지 못하냐 이런 식의 이제 비난의 글도 의견이 달리더라고요. 근데 이게 웃자고 그냥 한 얘기인데 누군가는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상처받고 그리고 오히려 그런 편견들이 오히려 강화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불편하더라도 그리고 그냥 넘어가지. 자꾸 시끄럽게 해. 나는 괜찮은 것 같은데? 라고 느낄 수 있는데. 이렇게 하더라도 다른 누군가 소수자가 혹은 나 아닌 다른 사람이 상처받을 수 있다는 부분을 고민하면서 좀 가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공영방송 KBS의 책임이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들이 같이 나올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KBS 이제 정상화도 됐다고 선언을 했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차차 고쳐질 것이라고 기대를 하면서 바로 나쁜 보도 스크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궁중족발 사태 관련해서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이건 신문방송 같이 한 건데요. 사실 신문이 다 하긴 했습니다. 신문에서 워낙 난리가 나가지고요. 궁중족발 사태라고 아시나요 혹시? 아시죠? 네, 그러니까 얼핏 알고는 있습니다. 네네. 상황을 좀 말씀을 드리면 본가 궁중족발 종로에 있는 거예요. 서촌에 있는 건데 처음으로 좀 거슬러 올라가면 이 궁중족발을 만든 사장이 2009년도에 이제 서촌에 궁중족발을 연 거예요. 또 2009년도에 열 때 이제 본인이 포장마차하고 분식집하고 해서 막 모은 돈을 가지고 열었어요. 보증금 3천에 아마 월세가 264만 원 이렇게 돼서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때 그렇게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가 서촌이 그냥 이런 지금은 핫플레이스가 됐어요. 서촌이. 근데 그때는 그냥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약간 좀 허름한 잘 주목받지 않는 그런 동네여서 그렇게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궁중족발을 하고 이 사람뿐만 아니라 거기에 이제 가게들이 계속 들어오면서 여기가 서촌이 이제 뜨는 핫플레이스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건물주들이 가격을 올리기 시작한 거죠. 이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같이 얘기하는데 어쨌든 이 사장이
2009년도에 이제 2010년도부터 거의 시작을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 사이에 5년 동안 운영하는 사이에 임대료가 한번 올라서 297만 원이 됐어요. 그런데 이 건물이 2016년 1월에 다른 사람에게 팔립니다. 건물이 팔려요. 근데 그 건물주가 이제 계약이 딱 만기되는 그 시점에 와서 뭐라고 이야기했냐. 우선 보증금 3천 냈잖아요. 근데 보증금 1억으로 올려라. 그리고 월세를 297만 원 냈잖아요. 네. 월세를 1,200만 원을 내라. 1200? 1,200. 그러니까 4배가 넘는 거를 내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장이 무슨 말이냐. 이렇게 이제 나간 거죠. 아, 지금 내가 297만 원 내고 있는데 물론 내가 올릴 수는 있다. 근데 1,200만 원이 말이 되냐. 이렇게 한 거죠. 근데 여기가 이제 핫플레이스니까 너 나가도 여기 월세 1,100 내고 들어오겠다는 사람이 있으니까 너 나가. 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어쨌든 이 궁중족발 주인은 내가 여기서 완전 불모지를 개척해서 만들었고 계속 여기 사람들이 계속 온 것이 이런 여러 상가들이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것들 만들었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상권을 키운 거잖아요. 근데 그게 다 공로가 5년 지나서 아직 제대로 이제 막 상권이 키워져서 무언가 장사를 결실을 맺으려고 그쵸. 하는 순간에 열매가 딱 나오는 순간에 그 열매를 다 건물주가 가져가 버리는 내가 독점해버릴 거야. 이렇게 돼버리는 형태인 거죠. 그래서 그게 2016년에 나가라 했어요. 안 나간 거예요. 상가 임대차 보호법, 상가법이라고 합니다. 이 상가법의 현행에는 5년까지만 보호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내가 계약을 해서 최초 계약한 시기부터 5년까지는 주인이 임대료도 5% 정도까지 못 올리고 그리고 나가라고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왜냐면 그 사람이 충분히 장사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5년이에요. 근데 5년이 되게 짧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5년이면 이제 아까 방금 전처럼 불모지를 막 개척해서 뭔가 해서 이제 막 결실을 맺을 시기라는 거죠. 그래서 유럽이나 다른 나라들은 10년 혹은 15년 아니면 기한이 없음.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너무나 많이 건물주의 어떤 임대인의 권리를 너무나 보장한다는 거죠. 임차인 말고. 그래서 어쨌든 이런 상황이 있는 겁니다. 현행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에 그런 일이 일어나서 계속 주인은 나가라. 못 나간다. 이렇게 계속 갈등이 있었겠죠. 그래서 주인이 뭐를 했냐면 중간에 야 그러면 이거 너 시세가 얼마인지 우리 한번 확인해보자. 시세 확인은 월세가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를 주인이 너 지금 너무 싸게 있는 거야. 해보자 했는데 330이 나왔어요. 자 1200 불렀는데 그래서 그러면 330 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안 된 거예요. 그럼 애초에 그럼 알아볼 생각도 없어. 아니 그러니까 우선 너가 너무 지금 여기 이렇게 핫플레이스인데 더 많이 나올 줄 알았지. 근데 그만큼밖에 안 나온 거예요 우선. 그러니까 속도로 가고 계속 강제 집행을 계속 한 겁니다. 근데 법으로는 5년이 지났고 주인이 냈는데 네가 돈을 안 내 나한테 명도소송 거는 거예요. 나가라. 그러면 당연히 지금 법에서는 그래 내보내. 강제 집행해. 이렇게 되는 거고 강제 집행이 벌어진 겁니다. 강제 집행이 2017년부터 12차례가 일어났어요. 12차례 강제 집행이 있었는데 사람이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계차가 벽을 뚫어버리는 그런 식의 강제 집행까지 있었고 이 과정에서 이 본가 궁중족발 이 사장이 막았을 거 아니에요. 들어오지 말라고 가게가 부셔지니까 이 용역들을 막는 과정에서 사설 용역들이 왔는데 싱크대에 손이 껴 있었어요. 저항을 하다가 근데 그걸 보고도 용역이 그냥 끌어내면서 손가락 4마디가 절단되는 일이 생겨요. 손가락 4개가 절단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그러니까 파국으로 치닫은 겁니다. 어쨌든 갈등이. 그런 과정에서 강제 집행이 6월 3일 정도인가 6월 초에 한 번 있었어요. 또 한 번.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이 궁중족발 주인이 다시 1인 시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족발집 앞에서 이거 지금 너무 잘못했다. 이거 주인의 건물주의 갑질이다. 근데 건물주가 전화를 한 겁니다. 아, 너 이 새끼 이렇게 잠깐만 이렇게 하면 좀 조롱하면서 너 감옥에 보내버릴 거야 너. 이거 명예훼손이야 이러면서 이제 건 거죠. 그러니까 이때 이 궁중족발 주인이 이걸 분을 못 참아서 망치를 들고 주인을 때리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둔기 폭행이 일어난 겁니다. 그날. 이게 6월 7일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슈될 만한 이야기거든요. 우선은 첫 번째 다른 거 다 빼고 1번 조폭도 아닌 그냥 일반인 2명이 망치로 한 명 때리고 망치를 맞고 병원에 실려가고 이런 일이 벌어졌어. 뉴스거리죠. 두 번째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였다. 세 번째 이 갈등이 굉장히 오래됐고 강제 집행이 12번이나 있었다. 네 번째 그 주인이
임대료를 4번이나 올렸, 그러니까 4배나 올렸어.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했어. 이 여러 가지 우리 한국 사회의 문제가 결부되어 있는 거죠. 다룰만 하죠. 근데 사실 언론들이 제대로 다루지 않았어요, 이 문제를. 오히려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는 영상이 많이 나왔어요. 그 궁중족발 그 사장이 그 임대인을 막 때리려고 막 하고 도망가고 이런 장면들이 CCTV에 쭉 찍혔거든요. 그 영상이 굉장히 방송에서 많이 소비됐어요. 그런데 정작 이게 어떤 문제인지를 쭉 조망하는 기사들이 부족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선 어떻게 됐는지 이제 일간지를 쭉 살펴봤습니다. 어떤 일이 도대체 있었지? 자, 어떤 식으로 보도를 했을까 보면요. 6월 8일부터 6월 7일 날 났으니까 6월 8일에 보도를 해야 되잖아요. 6월 8일부터 6월 18일까지 이번 주 월요일까지 열흘입니다. 열흘간 신문의 보도량을 봤더니 우선 한 번도 안 다른 신문이 있어요. 궁중족발이라는 말 자체가 안 나와. 그러니까 궁중족발만 안 나온 게 아니라 이 망치 폭행이라고 하는 이런 것도 안 나와. 아무것도 안 나와요. 인차이 뭐 이런 거 얘기. 제가 지금 4개를 얘기했죠. 이거는 왜 이슈가 될 만한지를 얘기했잖아요. 어떤 걸 조망해도 이슈가 돼요. 뉴스가 되는 거거든. 그런데 한 번도 언급조차 안 한 신문이 있습니다. 어딜까요? 중앙? 땡! 동아일보. 정답. 좋아할 거예요. 지금 동아일보. 네. 동아일보는 한 번도 다루잖아요. 자, 한국일보가 한 건, 중앙일보가 한 건. 한국일보는 기사예요. 네. 기사로 이렇게 이런 일이 있어 다뤘는데 중앙일보는 칼럼으로 다뤘습니다. 또 좀 이따 설명 더 할게요. 그리고 한겨레 신문 2건 다루고 조선일보와 경향신문이 각각 3건씩 다뤘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다뤘는지 알아야 될 거잖아요. 조선일보가 3건이나 다뤘어? 많이 했네. 또 불길한 예감이 드시죠? 네. 이 사건을 가장 먼저 8일에 보도한 신문은 유일하게 조선일보밖에 없어요. 유일하게 조선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조선일보가 보도했는데 제목은 이랬습니다. 8일 제목은 임대료 4배 폭탄. 서촌 족발집 사장 건물주의 망치 휘둘러. 사실관계 전달이죠. 네. 임대료 4배 폭탄을 받은 그 주인이 족발 사장 결국엔 건물주에다가 망치를 휘둘렀다 하면서 기사에도 뭐라고 나오냐. 최근 젠틀리피케이션 가로 열고 지역 활성화 뒤 임대료 때문에 가게를 떠나는 것. 젠틀리피케이션 현상이 폭력 사태까지 불러온 것이다. 하면서 실제로 본질이거든요. 이걸 짚습니다. 그런데 정작 임대료가 4배 뛰었다. 그게 어떠한 부담인가라는 부분은 그냥 단순 언급. 그냥 4배 뛰었었다. 그리고 법원은 작년에 뭐 강제 집행됐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강제 집행하는 과정에서 김 씨와 그를 지지한 단체 회원들이 몸으로 막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보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일이 있었고 하지만 김 씨도 뭐 시민단체와 이렇게 같이 막았고 이런 얘기들이 해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초기에 이게 최근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폭력 사태까지 벌어진 거다. 결국 임대료 너무 뛴 게 문제다라는 본질을 드러냈기 때문에 괜찮은 보도라고 봤습니다. 네. 그런데 내가 괜찮은 보도라고 제가 봤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괜찮은 보도라고 봤으면 조선일보 내부에서는 제가 뭐 그게 논란이 일어난 것 같아요. 적폐로 몰리는 거죠. 왜냐하면 7일 날에는 분명 사건이 있으니까 그 다음날 다룰만 해요. 네. 그런데 조선일보가 다뤘단 말이야. 그런데 그 다음날 또 내요 기사를. 그럼 9일 날 또 낸 거예요? 9일 날. 그러니까 변화된 상황이 없는데 또 내는 거예요? 한 번 더. 이상하죠? 너무 중요하면 그렇게 크게 그럴 수 있어요. 않나요? 그럴 수 있는데 왜냐하면 전에 냈던 기사가 부족했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기사는 사건 블랙박스라는 이름을 달았어요. 코너를 달아서 좀 더 심층적으로 본다는 얘기겠죠? 네. 이름을 달고 은행이자 월 1,200만 원 대 월세 1,200만 원. 족발집 임대료 비극의 시작. 이렇게 달립니다. 프레임이 제목이 바뀌었네요. 네, 프레임이 바뀐 거예요. 제목에서부터 드러나죠. 어제 제목은 임대료 4배 폭탄 족발집 사장이 폭탄을 맞은 족발집 사장이 방치를 휘두른 거였어요. 어제 제목은. 네. 8일날 제목은. 근데 9일날에 어떤 내부 회의가 있었는지 몰라도 갑자기 사건 블랙박스라고 하는 심층 취재 코너로 돼서 제목이 은행이자 1,200만 원 대 월세 1,200만 원. 그러니까 임대인의 입장, 건물주도 힘들어. 은행이자 내느냐고. 그리고 이 사람도 월세 내느냐고 힘들었겠네? 둘의 어떤 대립구도로 프레임이 바뀐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이것이 비극의 시작이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내용이 이날 사건 블랙박스에는 건물주 이 씨가 대출 38억을 끼고 48억 3천만 원의 건물을 샀다. 그래서 이 씨의 입장에서 금리를 연 4%로 가정을 하면 매달 이자만 1,266만 원을 내야 되는 투자였다. 그런데 김 씨와 그가 가입한 맘편이 장사하고픈
하고픈 상임 모임, 그러니까 맘상모예요. 맘상모 회원들이 격렬한 저항 탓에 매번 이걸 실패했다 내보내는 거를. 자 생각해봐. 너가 만약에 38억을 내고 빌렸어. 근데 연이자 너가 1,200만 원씩 내야 돼. 그럼 너 안 쫓아낼 수 있겠어 그 사람을? 그리고 그 사람한테 월세 1,200만 원 안 부를 수 있겠어? 임대료 4배를 요청했을 수도 있지. 이렇게 논조가 바뀐 겁니다. 이 기사를 쓴 기자분의 집주인이 예를 들면 그런 요구를 한다면 이렇게 쓰시겠죠. 물론 당연히. 우리 집주인 은행이자 내야 되니까 4배 이상 월세 내도 당연한 거지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집이 있는 분일 수도 있어요. 이 기자가.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서 마지막에 뭘 넣냐. 한 상인, 익명의 사람이에요. 한 상인은 익명이 나왔네. 네,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김 씨가 보통의 세입자였으면 다른 세입자였을 처럼 그냥 초기에 이사 비용을 받고 떠났을 것이고 반대로 이 씨가 이거 임대인이에요. 건물주가 재력이 없었다라면 막대한 대출이자를 감당하지 못해서 파산했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붙여요. 그러니까 김 씨, 그러니까 족발집 주인이 보통의 세입자였다면 나갔을 거다. 근데 지금 보통의 세입자가 아니에요? 그럼 어떤 세입자냐? 단체들 이제 끼고 있는 세입자가 된 거죠. 그 앞에 내용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보통이 아니다. 그러니까 얘가 지금 악질이야. 그러니까 이런 혹은 뭐 아니면 강성이야. 뭐 이런 식의 의미가 담겨 있죠. 어쨌든 이런 식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프레임이 바뀐 거예요. 맨 처음에는 사람들이 임대료 4배 폭탄 이 나쁜 놈 이랬는데 그래 38억을 대출받고 4% 이자를 내면 그래 1,266만 원이니까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여러분 근데 은행은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에게 38억을 대출해주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것도 있어요. 아니 38억이면은 그런데 이제 여기서 끝나면 그래 그럴 수도 있지. 뭐 이 정도의 시각을 제기했나 보다. 아닙니다. 조선일보가 그렇게 끝나지 않아요. 멈추지 않아요. 15일 날 6월 15일에는 아니 그럴 거면 그냥 차라리 정정 보도를 내든가. 이번엔 칼럼이에요. 칼럼 제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자의 시각이라는 그런 코너의 칼럼. 망치 테러. 뉴욕엔 왜 없나? 자 이제 테러로 나왔습니다. 네, 망치는 테러였고 이제 뉴욕엔 왜 없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영화 대부에 나왔던 유명한 이탈리안 식당이 있대요. 네. 근데 그 식당이 문을 닫았다는 거야. 왜? 이 뉴욕에서 갑자기 임대료가 급증해가지고 네. 그래서 유명 식당이 막 문을 계속 닫았대요. 그런데 이렇게 닫았었다 뉴욕에서도. 그러면 이제 이런 일이 너무 아쉽다 이렇게 나올 줄 알았죠. 근데 닫았다 하면서 당연하다. 그런데 뉴욕에서는 시민단체가 가세한 시위와 농성전은 없었다. 뉴욕 나쁜 현수막도 정치인 눈물쇼도 없었다 하면서 칼럼이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이 장상진 기자가 쓴 거예요. 장상진 기자는 뭐라고 하냐면 일각에선 세입자 계약 연장 권리가 5년에 불과한 국내법을 문제로 본다. 법이 통과되면 달라질까? 그러면서 아니 망치 테러의 족발집 실제 영업기간은 8년 5개월이다. 개정안이 추진된다고 해도 10년인데 사실 10년과 별반 차이 없다. 그러니까 8년 5개월이나 했는데도 이거 폭력 사태가 일어난 건 이건 현행법의 문제가 아니다. 개정한다고 달라지는 게 아니다. 이런 식의 주장을 하는 거죠. 자, 근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2016년 그러니까 5년 계약이 끝나는 그 시기부터 이 임대료 갈등이 시작된 거예요. 갈등이 시작되고 2017년부터는 계속 강제 집행이 12차례나 있었어요. 정상적인 영업 가능한 시기인가요? 아니에요. 근데 이 기자는 그 시기까지 다 포함해서 8년 5개월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처음에 이 사람이 계약한 시기부터 그 농성이 있고 막 갈등이 있고 막 빚어지고 제대로 하지 못한 3년 5개월까지 포함해서 야 8년 5개월 했잖아. 그러면서 왜 난리야? 그럼 10년 내도 똑같아. 라고 하면서 사실은 지금 개정안은 오히려 상인들의 어떤 장사의 권리를 보장해 주는 건데 그것까지 부정하고 있는 이런 칼럼을 쓰는 겁니다. 철저하게 임대인과 건물주의 입장에서 지금 칼럼이 쓰여진 거죠. 그러면서 여기서 끝나면 이제 조선일보가 아니다. 여기도 충격적이에요. 여기도 충격적이야. 약간 본질을 약간 팩트를 왜곡한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야. 사실 그럼 비극의 본질은 어디서 시작됐을까? 비극의 본질은요. 시민단체와 정치권의 물심 지원 하에 족발집에선 보름이 멀다 하고 물리적 충돌이 벌어졌다. 계약과 법은 없고 편가르기와 힘만 있었다. 그게 비극의 본질이다. 그럼 족발집 사장분이 일방적으로 맞아야 되는데 주변에서 그 사람을 도와줘서 힘을 줬기 때문에 양쪽의 싸움이 됐다는 거군요. 그러니까 시민단체나 정치권 안 붙고 그냥 혼자 고립되어 있었잖아. 그러면 그냥 돈 받고 나가는 거야. 근데 옆에서 든든한 지원군이 있으니까 이 사람이 싸우고 버티니까 이 문제가 커졌다. 그러면서 이제 결국에는 저희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보증금이 1억으로 올리고 임대료가 4배로 뛰었던 결국엔 그 건물주의 그 갑질 혹은 뭐 건물주의 그 무리한 요구에 대한 건 없어졌어. 그리고 현행법이 지금 5년까지밖에 보장하지 못한 이 현행법의 허점도 없어졌어. 남은 건 뭐냐? 시민단체. 시민단체가 원흉이야. 얘가 바로 원인이야. 이렇게 조선일보의 칼럼에 이 프레임을 완전 뒤돌려버린 겁니다. 8일에 9일에 15일에 나오는 기사마다 프레임이 점점 바뀌면서 강화되고 있죠. 이런 흐름으로 조선일보가 갔다. 너무 충격적이죠? 근데 네. 이게 약간 조선 미디어 그룹의 특징인 것 같아요. 네. 뭐냐면 TV조선도 보도를 2건을 했거든요. 관련 보도를. 근데 첫 보도가 너무 좋아요. 첫 보도가 되게 잘 만든 보도인데 두 번째 보도에서 좀 마탱이가 가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이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뭐냐면 이 사건이 바로 이제 나고 다음 날입니다. 6월 8일 날 따져본이라는 그 일반적인 보도보다 좀 긴 코너. 이 보도는 한 3분 30초 정도 되거든요. 여기에서 흉기 폭행 부른 임대료 분쟁이라는 기사를 냅니다. 근데 이 보도에서 앵커 질문만 좀 들려드릴게요. 그게 본질을 다 담고 있는데. 예, 서촌이라면 요즘 뜨는 곳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래도 한꺼번에 4배는 좀 과한 같은데 예.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라고 앵커가 질문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기자는 상황을 설명한 다음에 이게 젠트리피케이션 사례를 연결해서 쭉 소개를 해줘요. 너무 좋죠? 자, 그 다음에 앵커가 그 얘기를 다 들은 다음에 예, 이런 문제 때문에 요즘 뭐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말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과도한 임대료 인상은 법을 보완해서라도 좀 바꾸는 게 낫지 않을까요? 라고까지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자가 약간 동의하면서 관련된 설명을 쭉 하고 이게 이제 잘 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마무리를 합니다. 이 기사는요. 특별히 흠잡을 게 없어요. 이 상황 자체를 되게 충실하게 전해주고 있거든요. 근데요. 이거를 쓴 다음에 조인트를 까였는지 같이 까여서 보니까 같이 모여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같이 모여서 단체로? 네, 단체로 지금 끌려갔다. 나와 이거 지금. 네, 끌려가서 보면은 기자도 바뀌었어요. 후속 보도는 후속 보도는 다른 기자가 지금 작성을 하는데요. 17일 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몸조리를 하고 약간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이게 제목은 건물주 갑질 임차인 을질 논란으로 바뀌어요. 야, 을질이 추가됐네. 그러니까 건물주 갑질, 그러니까 마치 이 제목만 보면 또 건물주는 갑질을 했고 임차인은 또 을질을 했네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것도 페이크예요. 페이크인데 뭐냐면 이 사례, 궁중족발의 사례는요 임차인의 을질 사례야, 철저하게. 그리고 건물주 갑질 사례는 따로 나와요. 다른 얘기를 해줘요. 이거 페이크죠. 속으셨죠? 당했다. 저도 보고 순간 속았어요. 근데 기사를 보면 그렇지 않다. 속았다. 그래서 이게 사실 그 앵커 멘트 그리고 기자 멘트로 계속 반복해서 전하는 메시지는요.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그러니까 이런 관련된 갈등을 못 막고 있으니까 개정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장 자체는 괜찮은데 사례로 이 궁중족발 사례를 임차인 을질 사례로 들고 그 건물주분이 누워 계시거든요. 지금. 우리 집에 와가지고 거실 유리 앞에서 저희 집사람 이름을 부르면서 나와라. 이걸 집회를 수백 번씩 하고. 그분의 이제 건물주의 힘들어하는 모습, 그 병원 침대 이렇게 커튼 가려진 그걸 배경으로 해서 그 목소리를 들려주거든요. 반면에 그 임차인 측의 입장, 이거는 아니면 관련 단체 입장은 0.1초도 나오지 않는다. 네, 철저하게 건물주의 입장을 대변한 기사로 변모했다. 입장이 바뀌었다.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는 상상에 맡기겠다. 이런 상황이고요. 이게 사실 채널A조차도 이렇게 보도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MBC는 상당히 잘했고요. 관련 보도를. 채널A 같은 경우 제가 좀 의심하면서 열심히 봤거든요. 분명히 좀 이상하게 했을 거야라는 저 편견을 좀 가지고 봤는데 첫 보도는 약간 부실해요. 첫 보도는 둔기폭행이라는 사건 자체에 초점을 맞추는 그런 보도고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배경 설명이 약간 부실합니다. 근데 후속 보도를 내놓는데요. 허욱 기자라는 분이 폭행 vs 폭등 충돌 못 막는 법이라고 해서 이 사건이 젠트리피케이션 사례다. 그리고 상가 임대차 보호법을 세밀하게 손질해서 이게 건물주 재산권하고 골목상인 생존권이 우리가 상생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야 한다.
아주 합리적인 결론이죠. 네, 그렇게 결론을 내면서 마무리를 하거든요. TV조선이 아주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TV조선의 초점은 건물주 빙의가 된 거죠. 이제 결국 자본과 그 며칠 사이에. 투기. 근데 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채널 A가 말한 것처럼 건물주의 재산권을 지키는 것도 중요한 문제예요. 그럴 수 자본주의 있어요. 사회니까요. 맞아요. 예. 그리고 동시에 이게 골목상인들 생존권도 당연히 중요하죠. 근데 이 와중에서 너무 극단적으로 건물주의 어떤 재산권 보호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네. 이 TV조선에서 건물주가 누워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피해자로 만든 거죠. 네네. 건물주도 피해자야. 그리고 또 그 사람도 4배나 올린 사실 팩트가 있기 때문에 네. 그 사람도 피해자야. 사람들이 보기엔 원래 맨 처음에는 얘만 잘못했다고 생각했는데 네. 건물주가 잘못했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면 안 돼 해서 건물주도 피해자로 이렇게 프레임을 바꿔줬어. 네. 그랬더니 피해자잖아. 부족해? 그러니까 적이 필요해. 가해자가 있어야 돼요. 그 가해자가 바로 시민단체로 귀결된 겁니다. 지금 조선일보는. 그래서 시민단체는 이런 사람 안 붙으면 이렇게 피해자가 나올 일이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간 거죠. 조선일보가 프레임을 그렇게 짜고 간 거고 중앙일보는 칼럼 하나 썼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중앙일보는 이정재 시시각각인데 아이고. 이 이정재 씨가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사실은. 되게 유명하신 분이에요. 한다루 대한민국. 셀럽이다. 베스트셀러. 이거는 뭐 사실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시작하나요? 아무튼 현실에서 벌어진 일이 아니다 하면서 시작했던 그 한다루 대한민국을 쓰신 분입니다. 네, 이번에도 그렇게 썼나요? 아니 제가 얘기하면 안 돼요. 왜냐면 이거 여러분들의 편견을 조장하기 때문에 얘기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그렇다. 이분 제목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물음표예요? 열심히 하고 일했는데 떠나라고 한다고? 이걸 지금 비판한 거 이세태를 지금 비판한 겁니다. 젠트리피케이션을. 그렇죠. 자, 이 사람이 이걸 쭉 다루면서 뭐라고 했냐면 칼럼 앞쪽에 이제 나옵니다. 해답은 진작 나와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계약갱신 청구권을 10년으로 늘리겠다고 하는 개정안을 냈다. 상가법 개정안 얘기한 거예요, 이 사람이. 네. 그건 이미 해답이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오. 그게 이제 칼럼의 반이에요. 절반이에요. 끝났어. 네. 그래서 잘 썼네. 이 사람 그런 사람 아니잖아. 이러면서 제가 또 내가 편견을 갖고 있었군 하면서 봤는데 네. 뒷부분으로 가면 갈수록 약간 좀 이상해집니다. 아니나 다를까? 근데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그게 끝이 아니다. 더 중요한 게 있다. 자, 해답은 아까 상가법 그 10년 연장이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더 중요한 게 있어.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권리금 양성화다. 권리금 양성. 이런 갈등이라는 건 권리금을 못 받고 나가서 생기는 네. 거다. 그러면서 권리금을 양성화해야 된다. 이렇게 갑자기 초점이 바뀌었어요. 그러더니 아니 궁극적으로는 아예 권리금이 사라져야 한다. 또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맥락이 조금 약간 초점이 흐려지는 것 같네 이랬죠. 왜냐면 권리금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 문제. 네. 권리금도 하나의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그거는 큰 네. 문제에서 굉장히 작은 부분이에요. 근데 네. 권리금 양성화다. 이게 아까 더 큰 문제가 있다면서 이걸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궁극적으로는 권리금이 사라져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끝인 줄 알았지 나도. 그래 또 있어. 또 있어. 더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 또 나옵니다. 더 네. 근본적. 네, 그건 뭘이에요 지금? 네. 뭐죠? 더 근본적인 처방은 자영업자의 비중을 낮춰야지 노동소득 비중을 높일 수 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자영업자 경쟁이 너무 심하니까 자영업이 너무 많으니까 오히려 자영업자 하는 사람들을 줄여줘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퇴직한 사람들이 보통 가게를 열잖아요. 네. 그러니까 퇴직한 이후에도 자잘한 일거리가 주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게를 안 열지.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유연한 노동 생태계를 만들어야 돼. 노동 유연화를 갖고 온 겁니다. 그러면은 30대부터 가게 열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유연한 노동 그렇죠. 생태계가 되면? 그렇죠. 유연한 노동은 사실 안정된 노동을 보장하지 못하면서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불안감 때문에 오히려 30대부터 가게를 여는 그런 사람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오히려 위험한 건데. 아니 유연한 노동은 프레임이 같이 가는 게 쉬운 해고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현재 궁중족발 상황은 건물주가 임대료를 4배로 올리면서 권리금조차 받지 못하고 쫓겨나는 그런 상황이에요. 왜냐면 임대료를 4배 올려서 1,200만 원이야. 권리금은 어떻게 받을 수 있냐면 나 나가는데 나 월세 300만 원 내고 있어. 너도 들어와서 300만 원 내. 근데 내가 여기 세팅해놓고 여기 이렇게 상권이 있으니까 권리금 5천만 원 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1,200만 원이 붙잖아요. 그렇게 임대료가 갑자기 오르면 들어오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엔 그 사람은 그냥 나가고 주인이 마땅한 사람을 다시 넣는 이런 권리금이 없어지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임대료가 올라갔을 때. 그게 그렇게 연결돼서 제가 보증 권리금 문제가 엮여 있는 거지 이게 본질이 아니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지금 권리금조차 받지 못하고 쫓겨나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 이정재 의원은 이 사람 자신의 인생을 걸고 이제 궁중족발 주인이
그렇게 절박한 상황에 이르러서 망치테러가 일어났잖아요. 근데 이 상황에 대해서 전혀 마치 공감하지 못한 것처럼 네. 전혀 이제 뭔가 멀리서 한가하게 이제 그건 권리금 문제야 이런 식으로 한가한 훈수를 두고 있는 그런 모양새를 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런 게 아니라 그거 봤더니 뭐 그래 그래 권리금 거기 문제다. 그게 문제야. 그거 없애. 이런 식으로 전혀 다른 본질과 다른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이 칼럼의 핵심 주장이 다 읽고 나면 남는 게 그래 가장 큰 문제는 노동 유연화구나. 유연한 노동 정책을 해야 되는구나. 이 결론으로 나와요. 왜냐하면 앞서서 상가법 10년 연장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맨 처음에 이게 중요한 건 줄 알았는데 그 다음에 아니야 더 큰 게 있어 하면서 권리금 얘기 나왔죠. 권리금이 중요하구나. 또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했는데 아니야. 그거보다 더 근본적인 처방이 있어.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이 유연한 노동 생태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앞에서부터 끝까지 읽고 난 다음에 남는 거는 유연한 노동 생태계가 결국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구나. 이런 식의 답변을 내놓거든요. 이 칼럼이. 근데 이거 읽으면 이게 약간 브레인스토밍 결과 아닌가요? 그러니까 어떤 첫 사건으로부터 이어지는 어떤 나의 생각의 그렇죠. 맥락이 그래서 없는 거죠. 그런데 결국에는 제가 딱 봤을 때 어떤 느낌이냐면 이 사람 머릿속엔 유연한 노동 생태계가 되게 중요한 가치야. 기승전 유연. 기승전이야. 이게 머릿속에 이미 유연한 노동 생태계를 내가 주장해야겠다. 그럼 어떤 사례가 좋을까? 하다 그냥 갖고 온 사례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앞의 사회와 뒷사례는 맞지 않은데 굉장히 결이 다른데 네. 그걸 갖고 와서 유연한 노동 생태계로 귀결시키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 PD님이 잘 지적하셨듯이 유연한 노동 생태계라고 하는 거는 쉬운 해고 그리고 저질 일자리 양산을 아래 깔고 있는 굉장히 위험한 양날의 검 같은 거예요. 근데 이 문제들이 전혀 언급되지 않고 마치 유연한 노동 생태계가 되면 자영업자들의 경쟁이 줄어들고 그래서 이런 사태가 안 일어날 거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오히려 건물주들이 자영업자를 모시고 가려고 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을까 하면서 마지막 향상으로 끝나요. 또 이번에도 한 달 뒤 대한민국처럼 마지막에도 이제 그러면 이제 건물주들이 자영업자들을 이렇게 모시는 그런 사태가 나지 않을까? 이렇게 끝나는 칼럼이었어요. 이 칼럼 문제 있다. 이분은 뭐 정책이나 이런 거에 관여를 하시면 안 될 분이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런 부분이 좀 기승전이 좀 안 맞고. 네. 이분은 소설을 좀 쓰시면 소설은 좀 소질이. 근데 진짜 소설은 좀 소질이 있으신 것 같아요. 사람들의 어떤 분노도 감정이니까 감정을 자극하잖아요. 충격적이잖아, 되게. 네, 아무튼 그런 칼럼이 나왔습니다. 반면에 다른 신문들을 보면 네. 경향신문 같은 경우에는요, 간물주의 나라. 이거는 간물주. 신. 요즘에 조물주. 조물주 위에 건물주다. 원래는요, 조물주 위에 건물주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는데 요즘에는 건물주도 갓물주라고 부른대요. 너무 그 영역이 그분이 거주하는 영역이 이제 신기가 된 거죠. 그래서 간물주의 나라라는 그런 비판을 냈습니다. 그래서 경향신문 칼럼만 소개해드리면요, 칼럼에 이제 본가 궁중족발과 간물주 이런 제목으로 칼럼을 뽑았어요. 그러면서 독일과 프랑스에서는 이런 선진국처럼 상가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해주지 못한 이런 불합리적인 법과 제도를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조물주의 건물주라는 풍자를 넘어 네. 간물주의 나라가 된 한국 사회의 비극이다. 이렇게 꼭 뽑은 칼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경향신문은 계속 이 상권을 키운 서촌 상인들이 씨를 뿌렸는데 그 수확은 모두 다 건물주가 가져간다라는 것들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한국일보도 마찬가지로 임대차 보험법이 있는데 그게 결국엔 보장하지 못한다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 한국일보의 특징은 이 임대차 보호법이 사실 국회에 23건이나 지금 계류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드루킨 사건 나면서 국회가 파업을 했잖아요. 파업을 해가지고 이게 통과를 못한 거. 원래는 6월 달에 통과됐어야 되는 법인데 파업하면서 통과를 못했어. 국회가 쉬면서. 쉰 건가요? 문을 닫았죠. 스스로 이제 정치 투쟁을 한 거죠. 그래서 문 닫았어요. 자유한국당이 보이콧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게 통과를 못했어요. 사실 그때만 통과됐어도 이런 부분이 좀 달라질 수 있었다. 이런 식으로 이 정치권의 어떤 안이한 태도를 비판하는 그런 기사가 있었고요. 한겨레는 좀 특징적으로 맨 처음에 뭐 이런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지적하는 사설을 냈는데 상가 임대차법 바꿔야 이런 사설이 나왔는데 그 다음 16일에 한겨레가 한편에 구멍 뚫린 집행관 제도 이렇게 해서 집행관 제도를 문제를 제기했어요. 그러니까 집행관이라고 하면 뭐냐면 법원에서 방금 전에 이제 주인이 가가지고 건물주 가가지고 얘 쫓아내라 얘 법 어겼다 돈 안 낸다 나한테 그러면 이제 법원이 그래 나가야지
이렇게 해주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집행관이 있어요. 강제 집행 할 때 집행관. 이 법의 결정을 이행하는 사람. 이 사람이 공무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집행관은 개인 사업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와가지고 이제 법원에 명령을 받으면 이제 가가지고 이제 자기 이제 사건을 받았으니까 이걸 집행하기 위해서 가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이 돈을 받아야 되잖아. 돈을 받아야 되는데 법원이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내가 집행을 하잖아요. 집행이 끝났어. 그럼 이 건물주가 돈을 주는 거예요. 수수료를. 이거 좀 이상하다. 예, 구조가 좀 이상해요. 왜냐면 얘가 원한 걸 해줬으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이상하죠 구조가. 네, 너무 이상한데요. 그러니까 집행관의 입장에서는 이걸 반드시 이행해야지만 수수료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제 집행이 더 강화되는 거죠. 그리고 집행하는 과정에 강제 집행 과정에는 사설 용역이 동원돼서는 안 돼요. 불법이거든요. 자기가 집행관이 데리고 온 용역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건물주들이 그걸로 부족하니까 사설 용역들이 막 들여오고 사설 용역들은 거기서 내가 이걸 성공하잖아요. 성공하면 돈을 더 많이 받아. 안 그러면 못 받고. 이렇게 되면 더 강력한 이런 갈등들이 빚어지는 겁니다. 집행관들이 딱 봤을 때 상황이 이거 여의치 않으면 그만해라. 아니면 너 불법이니까 빠져라.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이거를 이행해야 자기가 돈을 받기 때문에 이거는 이 구조가 굉장히 안 좋아지는 구조가 된다는 거예요. 서로 무리하게 된다. 그렇죠. 무리하게 되고 결국에는 이 한겨레가 이 문제를 짚으면서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냐. 그리고 지금 집행관들은 대부분 법원이나 공무원 했던 사람들, 4급 이상 했던 사람들이 집행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독점되어 있다는 거죠. 그들의.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개선돼야 좀 집행관이 합리적인 부득이한 상황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고 합리적으로 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식의 문제 제기를 하는 그런 좀 특이한 기사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이런 문제들이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 것인지 사회적 합의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지 모두가 좀 관심을 계속 지속적으로 기울여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단순히 그러니까 서촌 문제가 아니잖아요. 사실 여기 홍대에서 합정으로 가는 거기도 다 사실 쫓겨났잖아요. 네. 그들이 만들어낸 어떤 문화들이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하니까 건물주들이 죄다 쫓아내고 하루가 멀다 하고 지금 바뀌는 건데 민생경제연구소 그 안진걸 소장이랑 이 보고서를 쓰려고 좀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통화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런 얘기들 하더라고요. 단순히 이 사람이 우리가 보통 우리 프레임이 10년, 임대차 10년, 15년 이렇게 상가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 있게 하는 건 그거는 너무 건물주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오래가는 상가들이 있는 거, 그런 집들이 있는 게 지역 경제도 활성화되고 그 지역 문화가 되고 오히려 그런 것들이 건물주에게 왜냐면 그렇게 젠트리피케이션으로 다 떠나잖아. 그럼 결국에는 상권이 죽고 그럼 건물값이 또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엔 건물주 손해라는 거죠. 그래서 상생하는 방향은 사실은 오랫동안 장사를 할 수 있게 보장하고 마음껏 할 수 있게 하고 그래서 그것이 문화가 되고 지역 경제로 활성화가 이어지는 게 사실은 둘 다 윈윈인 건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프레임이 마치 이렇게 하면 건물주가 마치 피해보는 것처럼 다가오고 있는 건 잘못된 거다. 이런 지적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도 그럴 수 있겠구나라는 이해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럼 실제 사례로도 한참 이제 붐 떴을 때 다 나가서 결국에는 뭐 파리바게트나 이런 대기업 위주만 남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동네가 또 가라앉게 된다. 그래서 건물주들이 오히려 빚더미에 앉게 되는 경우들이 허다하다. 공실이 많아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되지 않게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는 그런 지역 경제가 될 수 있게 이것이 바로 상인들이 사는 게 그런 경제가 사는 길이다. 이런 얘기들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보고서 짧게 얘기를 드릴게요. MBN 얘기입니다. 이번엔 저희가 MBN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뭐 퀴즈를 할 때 특징이 잘 안 나왔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틀리는 매체 중에 하나였는데요. 그렇죠. 부동산 관련 보도에서는 MBN이 최고다. 그러니까 그럼요. 부동산 보도하면 MBN이다. 그렇죠. 유독. 이렇게 매일 경제가 그죠. 바닥에 깔려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공식에 하나를 추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의심할 만한 사례를 발견해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요. MBN이 이제 한 5월 말 한 6월 초 이때쯤에 어떤 보도를 내놓느냐면 파주 신도시 인근 아파트 시세가 들썩인다. 그러니까 들썩인다는 거는 올라간다. 굉장히 여태까지 미분양이 많았는데 이제는 다 소진됐다. 너무 잘 나가. 라는 걸 정보 전달처럼 말을 해주는 보도를 연달아서 좀 내요. 뉴스에서 그거. 네, 저녁 종합 뉴스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너무 충격적이다 지금. 우리 모두 다 의심하고 있어. 뉴스에서 연달아서 그거를 저녁 종합 뉴스에. 네. 왜? 그건 왜는 솔직히 제가 알 수 없죠. 뭐 협찬 받았는지 아닌지 확인할 수 없으니까 다만 이제 양상을 좀 전달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모든 방송사들이 파주 집값이 들썩거려서 이걸 정보 전달을 하는데 MBN도 동참했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MBN이 유별나요. 그리고 관련 보도 안에 특징적으로 우려가 안 들어있어요. 투기 투자에 대한 어떤 우려가 안 들어있어요. 광고잖아. 그래서 사례를 좀 말씀드리는데 네, 한 5월 말부터 6월 중순까지 MBN 저녁 종합 뉴스에서 파주 운정신도시라는 이름이 직접 언급된 기사가 4건이나 되거든요. 근데 이 기간에 다른 방송사들은 이런 보도 한 건도 안 냅니다. 그러니까 나 처음 들어보는. 그렇죠. 먼저 지난 3월에 MBN이 파주 땅값 꿈틀이라는 기사를 먼저 내놓습니다. 근데 당시 기사에서 논조가 어땠느냐면요. 부동산에서도 북한 훈풍에 활짝 웃는 곳이 있는데 여기가 경기도 파주야. 파주야라고 하면서 이 보도는요. 마무리가 어떻게 되느냐면 하지만 북한 변수는 언제든 호재가 악재로 돌변할 수 있는 만큼 투자엔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투자에 신중을 기해 주세요라고 하는 투자 신중론이에요. 이 보도는 주의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파주 자꾸 투자하려고 하는데 언제 상황 바뀔지 몰라. 당신이 손해 볼 수도 있어요 하고 지적을 해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오케이입니다. 근데 5월 30일 날 두 건의 기사를 내놓습니다. 먼저 김주화 앵커의 숫자뉴스 코너예요. 숫자뉴스고 제목은 3억입니다. 네. 이 코너에서 김주화 앵커는요. 서울 명동 한복판의 한 화장품 매장. 이곳은 업종보다 땅값으로 더 유명합니다. 15년 연속 전국에서 제일 비싼 땅값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올해는 3.3제곱미터당 3억 100만 원으로 처음으로 3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한 평이 웬만한 아파트 한 채 가격인 거죠. 이뿐 아니라 전국에서 땅값이 제일 비싼 상위 10곳 모두가 이 명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걸 왜 얘기하는지 사실 기사를 다 봐도 여러분들 모르실 것 같아요. 저도 모르겠거든요. 이걸 쭉 얘기한다면서요. 마무리가 이거예요. 요새 명동이나 이 강남 부럽지 않은 곳이 또 있습니다. 미분양의 무덤으로 불리며 상대적으로 오랜 기간 소외돼 왔던 경기도 파주가 그렇습니다. 이러면서 마무리예요. 이게 마무리라고? 네, 이게 끝이에요. 그러니까 뭐야? 기승전 파주 신도시네요. 네, 기승전 파주가 지금 오르고 있다는 정보 전달로 마무리되는 거예요. 앞에가 의미가 전혀 없기 때문에 지금 뒤에 그러니까 이거 얘기하려고 지금 앞에 갖다 붙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 그럼 결국에는 파주 신도시를 얘기하려고. 그죠. 방점은 거기 찍혀 있는 거예요. 자, 네, 너무 심하다. 이 코너는요. 바로 다음 기사와 그대로 이어져요. 보통 보도는 앵커 멘트 있고 기자 멘트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이 숫자 뉴스 코너가 다음 보도의 앵커 멘트를 대신하는 거예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다음 기사는 무슨 내용이냐? 제목은 미분양 옛말 파주 부동산 봄바람이라는 기사입니다. 아니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여기도 한 2달 사이에 아니 그러니까 뭐 북한 이거 변수 때문에 약간 걱정하다가 5월 26일날 문재인 대통령이랑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회담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확신이 생긴 거예요. 아, 이 파주 계속 오른다. 그렇지 않나 저는 의심하고 있고요. 어쨌든 해당 기사는요. 파주와 서울을 연결하는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GTX가 개통되고 북한 접경지로 개발 기대감이 커지면서 실수요자와 투자자가 동시에 몰렸다는 분석입니다. 얘기하면서 경기도 파주 운정신도시의 한 아파트 단지 미분양 소식을 막 전달을 해주는 거죠. 경기도 파주 운정신도시의 한 아파트 단지. 이 아파트는 지난해 10월 분양 이후 미분양 상태였는데요. 2주 전 남아있던 미분양이 모두 소진됐습니다. 거기 사라고? 아니, 그건 이미 다 소진됐어. 네, 거기 지금 이런 게 많아요. 그래서 미분양 물량이 지금 다른 지역은 다 이렇게 증가세로 돌아섰는데 파주만 지금 물량이 딸려. 계속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이미 끝난 거 아니야? 그러면서 이 보도는 어떻게 마무리되냐? 신중론 이런 거 없어요. 장기적으론 그동안 저평가됐던 파주 인근 고양시 등 경기 서북부 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 가능성도 크다는 전망입니다. MBN 뉴스 김지영입니다. 이걸로 마무리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정말 투자 핫플레이스를 그냥 소개해주는 보도죠. 아니 부동산 회사에서 그거를 그냥 갖다 써도 될 것 같은데. 네. 아직 안 끝났습니다. 6월 1일 날입니다. 같은 기자인데요. 김지영 기자라는 웃돈만 3억 들썩이는 서북부. 다시 이런 기사를 내요. 이 기사 앞부분만 보면 강남에 가려 소외됐던 한간 이북 지역, 그중에서도 서북부 쪽 집값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이런 멘트로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이건 서울 지역의 집값 들썩이는 양상을 소개해 주는구나. 그렇게 착각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보도가 핵심적으로 전달하는 정보는요. 경기도 일산에서 강남까지 가려면 1시간이 넘게 걸리는데요. GTX가 개통되면 20분 만에 갈 수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더 오를 것이란 기대감에 GTX 정차역이 예정된 경기 파주 운정 신도시나
고양 킨텍스와 대곡, 서울 연신내 주변은 매물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운정신도시야. 큰일이다. 진짜 큰일이다. 이건 진짜 큰일이야. 야, 이거 운정신도시하고 뭐 MBN하고 무슨 자매 결합 이게 진짜 큰일이야. 이거는. 그래서 보도 안에 지금 공통적으로 뭐가 계속 나오냐? 운정신도시가 계속 나와요. 그러면서 기자가 이런 설명을 할 때 화면에 지도를 하나 보여줘요. GTX 노선을 연결해 놓은 그 지도인데요. 표시해 놓은 지점들이 뭐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파주 운정, 그다음에 킨텍스, 그다음에 대곡, 그다음에 연신내, 서울역, 삼성 이렇게 해서 그 지역을 다 파란색으로 이렇게 쫙 형광펜 표시 같은 걸 해놓고 거기다가 서울 생활권 이렇게 써놓습니다. 야, 이거는 진짜 서울이다. 여기 범서울이다. 그래서 너무 집값이 오를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을 전달하는 거죠. 네. 광고도 이런 거 너무 심하다 이거는. 네, 아직도 안 끝났어요. 뭐야 이게. 자, 역세권 중심만 인기라는 물음표 기사인데요. 6월 17일 날 나온 박통일 기자의 기사입니다. 다음 달 입주를 앞둔 경기도 파주 운정 신도시의 아파트 단지입니다. 도로를 따라 이어지는 대규모 2개 단지의 입주 물량만 5,000세대인데 최고 1억 원 가까운 웃돈이 붙었습니다. 남북 경협 호재와 더불어 인근에 GTX 노선이 들어설 거란 기대감 때문입니다. 집값이 오르는 사례로 소개됩니다. 근데 이게 지금 나한 씨가 본 시기가 언제부터 그랬죠? 아까 그러니까 저는 사실 어제 아니죠. 그저께 되게 이상한 부동산 보도를 보고 이걸 대체 어떻게 써야 되냐. 처장님께 보고를 드렸는데 처장님도 이게 뭔지 모르겠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그 기사 안에도 사실 운정신도시 얘기가 있는데 한 건으로는 저희가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관련 MBN 기사를 과거 거를 쭉 찾아보다 보니까 이상하게 부동산 보도만 나오면 운정신도시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세권 중심만 인기 이 기사에도 운정신도시와 GTX 얘기는 다 들어가고요. 보도 말미에 이런 멘트가 들어갑니다. 전문가들은 역과의 거리에 따라 집값 프리미엄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같은 역세권도 옥석 가리기가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MBN 뉴스 박통일입니다. 조심해서 투기 잘해라. 그런데 운정신도시가 좋을 것 같다. 근데 좋은 예시는 우리가 방금 말해줬지? 이거죠. 네. 왜 그럴까? 진짜 이건 이상하다. 네, 반면에 그러니까 조언을 담은 기사, 부동산 기사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심해서 투자를 해라라는 기사를 담은 게 있는데 그런 기사에는 파주 운정신도시라는 멘트가 안 들어가요. 제목이요. 뜨는 아파트 단지는 물음표라는 기사예요. 이거는 6월 9일자 기사인데요. 그런데 요즘에는 숲이 가까운 숲세권부터 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라는 뜻의 초품화 등등 이 다양한 입지 조건을 내세운 아파트 단지가 등장했습니다. 김지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여러 지역의 그런 아파트들 사례를 이제 보여주는 연성 기사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 기사에는 운정신도시란 멘트가 안 보이고 다른 지역에 대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조심하라고 해요. 보도 말미에 일부 아파트는 지나친 기대감에 과도하게 가격이 오른 경우도 있어 적정 가격인지 냉정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MBN 뉴스 김지영입니다. 갑자기 냉정한 투자를 권유하는 거예요. 여태까지 한 번도 그런 말을 안 하다가. 운정신도시 말고는 냉정해. 냉정하게 해야 돼. 운정신도시는 냉정할 이상하다. 필요가 없어. 이건 오르니까. 근데 진짜 이상하다. 네, 그렇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사를 이렇게 다른 관점에서 또 보면은 초품화, 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 몰세권, 그 대형 마트가 있는 그런 아파트, 그다음에 숲세권, 근처에 공원이나 숲이 있는 아파트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운정신도시 아파트들이 밀고 있는 그 키워드들이 이런 것들이에요. 특징적인 아파트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워낙 유행하는 키워드라서 많이 사용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아주 의심되는 지점이긴 하지만 굳이 그렇게 딱 밀 수는 없는 부분이긴 한데요. 어쨌거나 운정신도시라는 멘트가 없는 보도에서는 냉정한 투자를 권하고 운정신도시와 GTX를 언급한 기사에서는 너무나 오를 것이다라는 전망만 전달한다. 그래서 너무너무 수상하다. 이건 근데 운정신도시를 우선 빼고 생각해도 저녁 종합 뉴스에 이렇게 부동산 관련된 게 많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완전 지금 20일 동안에 지금 엄청 많은 거잖아요. 그것도 물음표인데 그 초점이 파주 운정 신도시에만 꽂혀 있다는 것도 쌍물음표잖아. 이거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수 있는. 아까 우리가 부동산은 MBN 이렇게 얘기할 때 MBN은 뭐 매일경제 깔고 있으니까 부동산 또 많이 광고 받아서 했겠지라고 사실 이런 생각도 굉장히 아니한 생각이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방송은 원래
보도는 뉴스는 영향받으면 안 되잖아요. 광고 영향받으면 안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예를 매우 들면 그렇게 보이는 거죠. 광고가 아닌 부동산 기사를 쓸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상황 정보 전달을 하고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을 알려줄 수 있죠. 그리고 관련된 정책을 얘기해 준다든가 할 수 있는데 요거는 그런 기사는 아니다. 그럴까? 네. 그래서 저희가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고민해봤지만 광고라고 말씀드리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근거가 없어요. 그렇게 볼 근거는 없는데 여러모로 좀 수상한 지점들이 있어서 그래. 미리 찍고 간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보도가 나오는지 계속 나오면 더 수상한 거겠죠. 이런 보도 양상을 보인 것만으로도 수상한데 계속 이런 양상을 보인다면 방송사로서 부동산 보도와 광고를 구분하지 못하는 거 아닌가. 시세에 영향을 실질적으로 끼칠 수 있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주의해달라라는 측면에서 미리 보고서를 작성한 것이고요. 관련된 보도는 계속 모니터링을 할 예정입니다. 이런 부분은 염두에 둘 만한 부분인데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실제로 과거 사례를 들여봤을 때 MBN이 한번 걸린 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저희 민원연이 그때 파가지고 걸렸잖아요. 한번 MBN의 광고 목록이 나왔는데 그 보니까 돈을 받고 방송을 여러 가지 편성도 하는데 뉴스에서도 실제로 그 돈 받은 것 때문에 영향을 미쳐서 이렇게 멘트를 쳤더라. 그 사람 초청해가지고 이러이러한 멘트하고 좋은 방향으로 광고비를 그쪽으로 소진했더라. 이게 나와가지고 과징금 3억을 받은 상태예요. MBN이.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다. 네, 전과가 있다. 전과. 네.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뭘 참작까지? 청취자분들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그 광고 목록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입수하지 못했기 때문에 바로 연결하지 못했지만 이 지금 흐름은 열심히 충분히 아니 갑자기 전과가 떠오른다. 이 정도까지만 정리하죠. 네, 알겠습니다. 뭐 전과가 떠오른다. 이걸로 떠오른다. 마무리를 그러면 내 머릿속에 그냥 지나갔다. 네, 뭐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아주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 운정신도시에는 진짜 여러 기업들이 다 들어갔잖아요. 그죠. 건설사들 뭐 힐스테이트, 뭐 프로지오, 막 실제로 막강한 애들 다 들어갔거든요. 요즘 다 신도시마다 다 들어갔는데. 그래서 이거는 이런 기사를 한 건 내주면 되게 여러 기업들한테 흡족함을 줄 수 있는. 그렇죠. 그리고 사실 파주 미분양이 엄청 큰 골치였거든요. 파주를 정부가 계속 띄우려고 했는데 그래서 많이 신도시를 했는데 계속 미분양인 거야. 엄청 골칫덩어리였는데 지금 다 나갔다고 하니까 뭐 어쨌든 소기의 성과는 이런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MBN 말고는 없어요? 아까 이거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한 건도 없다. 진짜? 네. 운정 신도시를 언급한 곳이 없어요. 진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너무 심하다. 예를 들면 운정 신도시라고 언급해서 이렇게 기사 나간 게 있다라고 굳이 한다면 부동산 시황 온라인 기사 같은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역의 뭐 현황이 어떻다라고 이렇게 나열해주는 형태의 보도인 거지. 운정 신도시를 사실상 이렇게 계속 홍보해주는 자꾸 이 지역 집값이 올랐다는 것만 콕 집어서 홍보해주는 그런 기사를 낸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 전혀 없다? 네네. 그럼 다른 언론사들이 좀 열받겠다. 자기한테 놔줬다고. 죄송합니다. 아니, 이건 그냥 너무 신기하다. 그거는. 예,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광고라고 특정할 수 없고요. 그냥 계속 의심된다라고만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관련 보도 계속 모니터링 하겠다라는 걸로 보고서를 정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바로 대댓글 코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 6, 5, 4, 3, 2, 1. You'll never have the sacred stone. Oh, this you crazy mother. 첫 댓글 레이니치스님 댓글인데요. 오늘 방송은 저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끔 하네요. 특히 엄영수 씨의 발언 중 앉아서 1,000만 원이라는 말을 가져다 쓴 언론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아가씨 발언도 두말할 것 없이 잘못된 발언이고 또 주 시청층이 사실 여성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매우 심각하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어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엄영수 씨 발언의 취지 이런 것들은 일정 부분 이해하는 부분이 있지만 이걸 또 언론이 받아쓰면서 제목으로 써가면서 부각한다는 것은 어떤 비장애인들의 이기심을 자극한 기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동의하고요. 허태정 당시 대전시장 후보 발가락 논쟁 이것도 지금 적어주셨네요. 요거는 네. 유민지 기획부장님 전공 아닙니까? 이 사건은? 제가 이 사건 보고 사실 좀 분노했었죠. 네네. 허태정 그 대전시장 후보가 네. 엄지발가락이 이제 절단되어 있죠 지금. 네. 근데 이제 그 발가락이 군대에 가지 않기 위해서 이제 절단을 했는데 뭐 그런 의혹 제기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집요했죠. 그걸 너무 오랫동안 제기했고 네. 그리고 문제는 그걸 문제 제기한다면서 퍼포먼스로 뭐랬냐면 저는 발가락이 다 있어요라는 퍼포먼스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기자회견 하는 사람들이 모두 다 신발을 벗고 양말을 벗고 발가락을 들어 올리는 퍼포먼스를 했어요. 그러니까 의도가 어찌 됐건 나 발가락 5개 다 있는데 넌 없네?
왜 없어?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그 퍼포먼스 자체가 굉장히 인권 감수성을 바닥을 치는 네. 땅을 뚫고 들어가는 그런 퍼포먼스에서 문제가 됐었죠. 하지만 보도하는 데가 없다. 그런 얘기 했었죠. 네. 네, 그런 얘기들을 하셨고요. 그러면서 이제 깊게 반성하는 계기가 됐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주말로 향할수록 에너지가 넘쳐지시는 부녀회장님과 반대로 점점 고갈되어 가시는 유 부장님의 에너지가 적당히 만나는 수요일 방송 들을 수 있어서 기대가 된다 이렇게 적어주셨는데요. 제가 또 주말까지 깔아뭉개지 않고 좀 더 제 에너지를 또 분출하는. 네, 저 월요일 날 좀 더 화이팅하는 걸로 제가. 네, 이렇게 하고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내일 수요일은 시방이 새로 하는 날이라는 점 상기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이게 저희가 이제 오후 좀 늦게 올라오는 편이라 안내를 이제 그때 저희 방송에서 안내를 못 드렸었는데요. 요걸 계기로 여러분 잊지 말아주세요. 네. 시방이 오늘도 새로운 게 올라옵니다. 네. 아하. 트러스노님께서는요, 어제 그 방송 영역에서 이제 주 52시간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제 노사가 조율하는 문제, 이게 한번 다뤄진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남겨주셨냐면요, 트러스노님께서는 저는 처장님 말씀과 달리 주 52시간 맥스가 되면 오히려 방송 현장의 모습이 전 영역으로 확대될 것 같다. 가령 4명이 주 60시간을 하던 데서 이제 주 52시간만 하면 사실 한 사람 더 뽑아야 되는데 과연 사업주가 뽑겠냐. 결국에는 회사 잔업수당만 아껴주고 결국에는 그 52시간이라고 하는 걸 지키는 척하면서 편법으로 이제 많은 것들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제 우려의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근데 이런 우려는 진짜 많은 곳에서 있거든요. 지금 주 52시간이 7월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얼마 안 남았죠. 그런데 과연 이제 52시간을 하면 고용을 늘린다는 건데 그래서 실제로 잔업수당이 줄게 되잖아요. 우리나라 임금 체계가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잔업수당으로 그 임금을 채워주는 꼴이 됐는데 52시간 넘으면 안 되니까 잔업수당이 깎이고 그럼 그 시간을 새로운 노동자들을 고용해야 되는데 사업주들은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결국에는 같은 일을 집에 가서도 정당하게 이제 보장받지 못하고 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고 실제로 저는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노동 환경이 같이 변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노동자들이 사업자들한테 야 52시간 끝이야 나한테 일 더 시키지 마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구도 지금 노사가 동등한 구조인가 그런 구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어떻게 잘 맞춰가느냐 이게 지금 이 사업이 성공하냐 안 성공하냐의 관건이 될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52시간이 되면서 명제화되면서 예를 들어서 전체 열사가 있은 시기에 근로시간 하루에 8시간이에요. 그렇죠? 그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었는데도 안 지켰잖아요. 만연하게 안 지켰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럼 전태 열사같이 그렇게 싸우고 할 수 있는 근거들을 계속 마련해 간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분기점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근데 이 주 52시간에 대한 트러스노원님의 우려가 사실 많은 사람들의 우려이기도 하고 근데 이것들을 어떻게 잘 극복해 나가느냐. 근데 중요한데 여기서 우리가 이 부분이 잘 이행되지 않을 때 갈등들 그리고 어떤 문재인 정부의 어떤 성공의 가늠자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가. 네. 정부의 의지가 좀 중요합니다. 정부의 의지도 그렇고 이것들이 실제 사업장에서 시행이 돼야 되는데 그런 아까 말했듯이 노사가 평등하지 않은 구조라는 부분들을 정부가 보고 실제적으로 개입해야 들어가는 것들이 맞아요. 더 필요하거든요. 안 그러면 진짜 노동자들만 죽어가는 그런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 네, 다음 댓글은 미련곰탱님 댓글인데요. 두 개 다 이미지를 붙여서 올려주셨어요. 첫 번째는 아침마당에 사과 있다라는 소식을 전달을 해주셨고요. 빠르세요. 네, 그 위에는 댓글 반응을 이제 소개를 해주셨어요. 근데 첫 댓글이 보니까 난 장애인 비하 발언으로 보이지 않는데 점점점 이거더라고요. 그 다음 댓글은요. 장애우라는 표현조차도 장애인의 올바르지 못한 표현이다. 엄영수 씨는 상식 이하의 발언을 했다라는 어떤 지적 댓글이네요.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여론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핵심은 내가 기분 나쁘지 않았다고 혹은 내가 비하 발언을 느끼지 않았다고 그게 비하 발언이 아닌 건 아니다. 이게 오늘 저희 방송의 이제 핵심이었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 청취자분들은 한 번만 더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미련공태님이 위에는 그 글로만 낸 댓글 하나 더 추가로 남겨주셨는데요. 조선 계열의 여러 가지 꼼수를 제대로 쓰면서 재승인 심사를 은근슬쩍 넘어가려고 하는데 아마 마음대로 못할 것이다. 그래서 민원련 활동가들이 감시를 할 것이다. 뭐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네, 열심히 더 감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민원련 미디어 태국기는 이걸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련 미디어 태국기는 내일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여러분, 미디어 탈곡기 잘 들으셨나요? 민원연은 1984년부터 우리 사회 언론 민주화를 위한 걸음을 우직하게 걷고 있습니다. 특히 왜곡, 편파, 막장 뉴스가 만연한 상황에서 민원연의 언론 감시 활동은 더욱 중요합니다. 민원연 회원이 되어 저희에게 힘을 주세요. 민원연 홈페이지 ccdm.or.kr에 오셔서 회원가입을 신청하시거나 02-392-0181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한 달 10,000원의 회비가 언론을 바꿉니다.